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으로 돌아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콘텐츠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되게 사연을 늦게 풀게 됐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싹하고 재미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님. 저는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중반 구독자입니다. 공포 라디오 특유의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조곤조곤 읽어 내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잠이 잘 오는데, 특히 정프님 영상이 잠이 정말 잘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톤이 잠이 잘 와요. 가끔 예상보다 무섭거나 중간중간 헛소리 하시는 거 들으면 빵 터져서 웃느라 역으로 잠이 깰 때도 있지만요. 전 사람이 등장하는 현실 공포 썰에는 그다지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유난히 귀신 얘기만 극도로 겁을 먹는 사람인데요. 막상 제가 겪은 일들은 귀신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무섭고 역한 얘기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시작할게요. 나한테는 띠동갑 언니가 하나 있거든? 우리 언니는 내가 갓난아기였을 적부터 지금까지 참 가지각색, 무지개색으로 사고를 많이 쳤어. 엄마가 나랑 다르게 너무 오냐오냐 돼 있어서 그런지 철이 지독하게 안 든다고 해야 할까? 그 중에서도 정말 오은영 박사님도 손절하고 포기할 문제는 남자 문제였어. 똥차 콜렉터 수준을 넘어서 그냥 여자면 다 되는 질 낮은 남자들만 골라서 짧게 만나고 이용당하다 버려지고, 근데 버려진 건 줄은 또 모르는 그 똥차들 중 몇몇은 나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해줄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우리 가족은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었어. 층마다 집이 2개씩 있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우리 집이었지. 나는 여느 때처럼 방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오른쪽 위에 긴 창문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요즘 나오는 엘리베이터에는 없긴 한데 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알지, 이 엘리베이터. 그거 관련된 괴담도 엄청 많았잖아. 저기로 무슨 귀신이 보이고 그런. 난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겁은 더럽게 많으면서 또 괴담이나 공포 만화 보는 걸 좋아해서 찾아보고 무서워서 혼자 별걸 다 무서워하는 그런 애였거든. 그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관련된 괴담을 모두 섭렵한 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항상 어느 곳에도 시선을 두지 않았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보면서 올라가다가 13층입니다 라는 소리 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핸드폰에서 시선을 서서히 거두며 우리 집 쪽으로 몸을 돌리며 내리려는데, 우리 집 문 앞에 웬 키가 멀대처럼 크고 삐쩍 마른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 그 남자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 택배 기사님이나 배달 기사님처럼 공적인 일로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걸.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런 거라면 뭐라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든지 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 남자는 내가 표시한 저기 올라가는 쪽 계단에 굉장히 오랫동안 죽치고 앉아있다가 엘리베이터 멈추는 걸 보고 방금 막 일어난 것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거든. 이런 계단, 바로 여기에 말이야. 그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힙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덜컹거리면서 문이 닫혀버렸고, 알아서 하라는 듯이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 근데 정말 사람 무서운 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사고가 정지됐던 건진 몰라도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 지금 생각해도 인사를 대체 왜 한 건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더니 약간 놀랐다는 듯이 눈썹을 위로 들고는 혹시 정순이 동생이니?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데요? 이랬더니 무슨 눈이 사배관이 되도록 크게 뜨면서 에? 친동생? 또 이렇게 되묻길래 내가 그쵸? 했거든? 그랬더니 에? 왜 이렇게 다르지? 동생은 되게 이쁘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언니랑 내가 하나도 안 닮긴 했어. 뭐 안 닮았을 수도 있지. 자매라고 꼭 닮아야 하나? 그런데 친척은 물론이고 부모님, 지인, 매장 직원들까지도 에고 좋은 유전자를 동생이 다 몰아받았나 보네, 이따위로 말하는 개념 말아먹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었어.
언니는 본래 성격이 좀 유들유들하고 감성적인 반면에 나는 어릴 때부터 한 성깔 했던 데다가 내 사람 건들면 위아래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었어. 약간 저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 아줌마도 언니 있어요? 있어. 아줌마도 좋은 유전자 언니한테 다 뺏겼나 보다. 이러는 느낌이거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건드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무튼 저 남자도 저런 의도로 말하는 건가 싶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면서 대답했어. 그 뒤로 약 30초 안 되게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 문 앞에서 비켜주지를 않으니 뒤에 두고 대놓고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엄마는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라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딱히 의미가 없고 답답한데 무섭기도 해서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지. 내가 말은 되게 따박따박 하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저 남자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언니 남자친구인가? 아니지. 그럼 언니한테 볼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거나 그랬겠지.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언니 이름을 알잖아. 뭐야?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 남자가 또 묻더라. 애기 이름이 뭐야? 그래서 대답하기 싫어서 건성으로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어서 명찰이 붙어 있긴 했는데 우리 학교 명찰은 그 가슴팍 주머니 바로 위에 명찰 윗부분만 고정해서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교칙이었거든. 학교 밖에서 이름을 내놓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손을 쭉 뻗더니 내 가슴팍에 손을 가까이 대더라. 겁나 놀라서 날파리 쳐내듯이 손을 탁 쳤어. 아마 명찰을 꺼내서 이름을 보려고 했나봐. 미친놈이 싱긋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오빠는 애기 언니 전 남자친구야. 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 이러는데 샤갈 뭐 언니가 만난 놈이 한두 명이야 알지.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더만. 그래서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래 잠깐만 오빠랑 얘기 좀 해줄래? 이래가지고 왜요 했더니 여기서부터 아주 골 때려. 오빠가 너희 언니랑 곧 결혼할 거거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황당했어. 전 남자친구래. 근데 헤어진 자기 여친 집 앞에 와서 죽치고 있다가 그 여동생이 오니까 하는 말이 곧 결혼할 거래. 근데 실수로라도 그 황당함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 왜냐고? 그때 남자 분위기가 초반이랑은 너무 달랐거든. 목소리를 깔았다거나 표정이 험악해진 건 전혀 아닌데 뭔가 확실하게 변한 눈빛, 진지한 말투, 그 정적에서 오는 급격하게 무거워진 공기가 느껴져서 내가 침 삼키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듯 했어. 이 사람 농담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아니 근데 농담이어도 미친놈이긴 한데 농담이 아닌 건 더 미친놈이잖아.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벙쪄있는 나에게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갔어. 오빠가 이해가 안 되게 말했네. 잠깐 시간 갖고 있는 중이야. 동생이면 알려나? 언니가 워낙 충동적이잖아. 툭 하면 삐져서 헤어지자고 하고 저번 주 이후로 연락을 계속 씹어서 화해하러 온 거야. 오빠가 그냥 사과해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언니에 대한 말도 맞는 말이라서 아예 거짓말은 아닌가 싶기도 했어. 저 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위협을 가하진 않았는데 그 남자를 보고 있을수록 범죄자 눈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이런 눈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눈꼬리가 처지고 눈이 동그랗게 컸는데 동공에는 초점이 안 보이고 약간 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나와 본인 사이의 허공을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초반에 말했지만 키도 엄청 컸어. 지금 생각해봐도 한 190 좀 안 됐던 것 같네. 참고로 그때 나 153 언저리였어.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이 정도 대답만 하고 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얘가 내가 대답하자마자 그럼 오빠랑 대화 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그쯤 이미 저 남자를 범죄자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운 범죄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공격적인 언행을 피하고 두 번째는 상대의 요구가 있다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딱 떠오르면서 잠자코 있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제발 앞집 아주머니가 집에 계신다면 시끄러워서라도 나와보시길 바라면서 그때부터 일부러 대답도 크게 했어. 이 뒤로 내뱉는 말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니 애기야, 이게 오빠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그러거든. 들어봐. 오빠가 언니랑 2달 전에 데이트하고 모텔을 갔어. 그날 언니가 정말 비싼 걸 얻어먹었거든. 지 혼자 몇 인분을 먹던지 남자친구 앞에서는 좀 적게 먹고 그러지 않나? 아무튼 너희 언니가 보고 싶어한 영화 보고, 언니가 먹고 싶은 거 비싼 것도 먹고,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갔어. 언니가 좋아하는 거 다 했잖아. 그치? 맞지? 난 그저 아, 네 이렇게 반복하며 듣고 있었어. 그런데 데이트는 둘 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아, 네 그렇죠. 근데 종일 언니 좋은 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엔 오빠가 행복한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아, 네, 네. 그래. 그래서 오빠가 언니랑 행복하고 싶어서 모텔에 갔지. 애기는 교미 해봤어? 아, 네? 난 내가 정말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 그때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성교육을 들어보기도 전이었는데다가 성에 대해 관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거든. 말했지만 저 때 나 중학교 2학년이었어. 심지어 교미래. 자기 딴에서는 순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 원래 그걸 저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생각해도 충격이다. 애기라 아직 안 해봤나? 남녀 사이의 교미는 되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야. 오빠는 남자고 애기는 여자지. 오빠랑 애기가 교미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연인인 네 언니랑 오빠가 하는 거는 더 당연하겠지. 그치? 맞지? 이때 정말 할 말을 잃었고 그때부터는 무서움에 역겨움이 섞여서 대화가 2배로 힘들어졌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혼자 떠들더라.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언니도 오빠랑 하는 거 좋아해. 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애기도 나중에 남친 사귀어보면은 알 텐데 이 남자는 거기 안에다가 싸는 걸 좋아하거든. 빼고 싸는 것보다 그대로 사정했을 때 행복해.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근데 그날 오빠도 좀 행복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걸 콘돔을 쇽 빼고 안에다가 쌌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속이 울렁거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어. 그 새끼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손짓 몸짓으로 자기 골반을 막 튕기면서 말하는데 나 여기까지 쓰다가 잠깐 쉬다 왔다. 그 뒤로 기분이 뭐 어쨌느니 뭐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정프님 영상 노딱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갈게. 대충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그 사정 후의 소감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언니에게는 들키면 삐질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대. 삐질 것 같아서란다. 당연히 언니는 모르고 넘어갔고 그 다음 달에 예정일로부터 5일이나 지났는데도 그날이 오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니 임신인 걸 알았고 그제서야 이실직고 했다고 하더라. 근데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럼 어떻겠냐고 했고 우리 언니는 그 말이 등신처럼 로맨틱하게 들렸나 보더라고. 이후에도 잘 만나다가 언니가 임신한 걸 알고 거의 매일 관계를 요구했고 심지어 어차피 임신했는데 이제 편하게 안 했어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하더라. 그 남자는 곧 가족이 될 건데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린 내가 듣기에도 그냥 참 정말 사고 자체가 본인 좋을 대로 돌아가나 싶었어. 그러다 자기가 언니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장난으로 언니 배꼽에 담배 무는 쪽을 꽂고 울 애기도 한 대 펴? 이랬다고 하더라. 그때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고 삐져서 짐을 싸서 나갔대. 삐져서 나갔다는 거에 정말 나는 너무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될 뻔했어. 이 이야기를 대략 3시간 동안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듣는데 중학생 여자애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얘기였어. 차라리 이 남자가 조현병이라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토가 올라오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또 이어서 말하더라. 아유, 뭐 아무튼 남자가 져줘야지. 아, 근데 애기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나는 그냥 뇌를 비우고 대답 못이 된 것 마냥 네라고만 했고 다음 나온 말은 다음과 같았어. 오빠 어때? 언니랑 헤어지면 애기가 오빠랑 사귈래? 오빠는 사실 연상보다는 연하가 좋은데. 응? 싫어? 애기야 싫어? 아니 씨알년들이 언니고 동생이고 쌍으로 사람 말을 씹네. 갑자기 날라오는 욕을 듣는데 다시 떠오르더라. 범죄자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하지만 또 내가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건 그거대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고 멘탈이 나가서 머리가 멈춰버렸어. 뭐라고 떠드는진 몰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도 않았지. 이대로면 정말 밤까지 4시간은 더 이러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행동하기엔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적어도 흉기는 안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소리라도 질러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갑자기 등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13층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문이 열리더니 남자 경찰 2분과 여자 경찰 1분이 내리시더라. 나 진짜 이게 뭐지 싶은 생각만 들었어. 땡땡씨 맞으시죠? 성폭행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서 나왔습니다. 잠시 같이 가실까요? 경찰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가더라. 의외로 그 인간은 딱히 경찰에게 반항을 하진 않았어. 그냥 나지막하게 욕을 몇 마디 하고 내려갔지. 여자 경관분이 나에게 이름을 묻고 우리 언니 이름을 말하며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고 저 남자에게 피해 입은 게 있는지 차근히 물어보셨어. 난 친동생이고 딱히 손을 대진 않았는데 계속 집에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어서 성희롱과 욕설을 3시간 동안 듣고 있었다고 했어. 경찰관분은 그 후에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고 도착해서 남자친구분은 데리고 내려갔다고 피해자분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고 보니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건 거였더라. 그러니까 경찰관분이 언니의 대답에 네? 하고 좀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셔서 나도 옆에서 의아했는데 그 순간 집 문이 열리더라. 언니는 집에 있었던 거야. 집 밖에 자기 전남친이 있고 내가 걔한테 잡혀서 얘기하느라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무서우니까 나와서 해결은 못 하겠고 경찰을 부르면 일이 커질까봐 못 부르겠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 선 넘는 대화를 듣고는 심각성을 알았는지 참 감사하게도 신고를 해준 거더라. 언니랑 나는 경찰관 분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연락을 받고 놀라서 급하게 퇴근하고 달려온 엄마와 함께 앉아서 진술 같은 걸 했어. 나는 그 자식 때문에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어쨌거나 학원 진도를 안 놓치려면 빨리 가야 했어서 먼저 좀 가겠다고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는 자세히는 몰라. 접근 금지 정도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네. 학원도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집안 분위기가 뭔가 얘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 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쓰면서 보니까 그냥 불쾌한 글 같기도 하네. 재미없었다면 미안. 내가 글을 잘 못 써. 그렇다고 과장이나 왜곡을 하고 싶진 않았어. 혹시 걱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면 언니는 아이를 지웠어.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 무튼 반응이 괜찮다면 시리즈로 해서 또 불쾌한 인류에 떨어지는 얘기들 많이 가져올게. 이게 그래도 내 인생설 중에 가장 귀여운 얘기거든. 마지막으로 정푸님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 읽을 때나 쓸 때 뒤에 조사를 계속 똑같이 뭐뭐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어서 이런 식으로 된 문장들을 듣거나 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불편러인데 그런 글이 있을 때면은 그대로 읽지 않고 조사를 센스 있게 잘 만져서 읽어주시니 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건지 아닌진 몰라도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감사한 방구석 팬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푸님 호떡처럼 안 생겼어요. 기니피그 같다는 생각은 해봐요. 호떡은 억감입니다. 승승장구하세요. 일단은 유자님 글 되게 잘 읽었고요. 읽으면서도 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뭘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연기가 아마 이런 목소리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좀 술주정뱅이 목소리를 냈는데 그 상황에 맞는 목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자님이 이거는 귀여운 편에 속하는 이야기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와 그러면 나머지 썰들은 도대체 뭐 어떤 일을 겪고 살아오신 거길래 나머지 얘기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협박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아무튼 간에 이제 남자가 관계를 한 후에 그런 짓을 벌이고 어차피 결혼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시청자 썰 읽으면서 어이씨 이게 맞아? 약간 이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게 맞는 스토리야? 약간 그랬습니다.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제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프님. 저는 현재 헤어 미용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정프님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파마를 말고 있어요. 저도 어디엔가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풀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네요. 이런 거 처음 보내봐서 잘 썼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을 시작으로 이상한 일이 잦아져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귀신 관련 공포라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가 겪은 시라고 제목은 띵동띵동입니다. 그날은 오후 11시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원래 11시가 되면 자는 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는데 그날따라 아빠는 친구 모임에 가시고 엄마는 가게 정리하러 가신다면서 저에게 영어 단어를 다 외워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집을 지키게 됐어요. 그때 당시 다니던 영어 학원이 빡셌거든요. 그래서 잘 시간이었지만 급하게 단어를 외웠죠. 그때 영어 학원에서 외우라고 내준 단어가 100개였거든요. 3일 안에 영단어 100개를 외우라고 하고 90점을 못 넘으면 몇 시간이고 학원에 잡아놨어요. 너무 하기 싫고 졸렸지만 학원에 남기 싫어서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지, 졸린데 이렇게 체념하듯 혼잣말을 했더랬죠.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단어를 못 외운 걸 들키면은 혼날 것이 분명해서 집중할 겸 TV도 끄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추라는 종을 키웠어요. 종 자체가 너무 순해서 사람이 와도 잘 안 짖어요. 우리 집 시추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현관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를 때 혹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짖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순한 강아지가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현관문을 쳐다보면서 마구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짖는 게 아니라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 소름 끼치게 짖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기도 하고 의아하니까 말려도 봤는데 강아지가 더 미친 듯이 짖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앉아있는 책상 밑으로 오더니 덜덜 떨다가 낑낑대고 그제야 잠잠해졌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식탁을 거실에 놔서 공부든 밥이든 다 거실에서 해결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강아지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죠. 아무래도 혼자 있는데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겁이 많아서 어릴 땐 무서운 걸 아예 보거나 듣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강아지가 잠잠해졌을 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누가 잘못 눌렀거나 기계가 고장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책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짧은 사이에 띵동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세요 하고 크게 물었는데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무서우면서도 슬슬 짜증이 났어요. 최대한 상황이 무섭지 않길 바랬기에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별거 다 생각을 해냈어요. 철수가 또 반찬 가져다 주려고 지금 온 건가?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아니면은 경비 아저씨인가? 근데 이 시간에 왜?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지? 이런 식으로요. 어떤 생각을 하든 이 오밤중인 11시, 12시 사이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없었어요. 좋게 생각을 해도 결국 알 수 없으니 더 무서웠어요. 그래도 단어는 외워야 하니까 다시 식탁 쪽으로 걸어가서 숙제에 손을 대는 순간 또 띵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부고 뭐고 손에 안 잡힐 것 같았어요. 사실 개개개개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무서워도 누군지는 확인해보고 싶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누구세요? 장난 그만 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봐라. 진짜 문 열고 화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 아무도 없길래 문을 닫고 문 손잡이에서 제 손을 떼는 순간 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들 현관문에 밖에 내다보는 구멍 아시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그 문구멍에 눈을 딱 붙이고 밖을 봤거든요. 그런데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이 안 돼. 그 사이 갔다고? 아니 발소리는 왜 안 들렸지? 뭐지? 이렇게 별별 생각을 하면서 문구멍으로 보는 와중에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리 누르고 튄다고 해도 바로 옆이 계단이라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돼서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무조건 들려야 하거든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고 쳐도 제가 문구멍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누르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공포를 느끼는 걸 알았는지 그때부턴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아파트 초인종이 빠르게 누르면은 띵띵띵띵동 이렇게 울리는 거 아세요? 그것처럼 너무 빠르게 눌러서 띵띵띵동 띵동 띵동 이렇게요. 전 그냥 그때부터 이성을 놨어요. 강아지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짖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고요한 와중에 문구멍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데 초인종은 또 미친 듯이 울려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살았던 집은 초인종은 40년이 훌쩍 넘은 거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야 소리가 나거든요. 누가 분명히 힘을 줘서 누르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고 걱정된 엄마가 집으로 뛰어오셨어요. 집에 도착한 엄마가 딸, 뭐야, 왜? 초인종이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또 띵동 하고 울리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뒤돌아서 문을 열면서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문이 열린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또 띵동 띵띵띵띵띵띵띵동 띵동 띵동. 저희 엄마가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무당들이 엄마 점사를 못 볼 정도로 기가 세고 정말 겁이 없으세요. 귀신 뭐 그런 것도 안 무서워하시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초인종이 눈 앞에서 이렇게 혼자 울리는 걸 보시더니 엄마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많이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 인터폰이랑 초인종이랑 미친 듯이 뜯어버리시고 소금을 엄청 뿌리셨어요. 그제서야 초인종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렇게 미친 듯이 울렸던 초인종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저랑 엄마는 뭐에 홀린 걸까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꾹꾹 눌러댔던 걸까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장례식장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주말에 외숙모가 위독해서 오늘 임종 볼 것 같다면서 엄마가 호스피스에 계신 외숙모의 임종을 보시고 저에게 새벽 3시에 전화로 제재야, 엄마 방금 임종 받고 이제 집에 갈 거야. 문 앞에다가 소금 내놔야 해. 꼭이야, 꼭 내놔야 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소금을 안 내놓은 거예요. 엄마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소금이 없는 걸 보시고 전화로 문 앞에서 화를 내셨어요. 지금이라도 문 열고 소금 달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문 열고 소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고 갔다 와서 며칠 뒤에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끔 이런 일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 일 이후 4학년 땐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중고등학생 땐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꼴로 무조건 가위를 눌리고 인간관계는 죄다 흐트러지고 우울증 생기고 자퇴하고 또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백혈구가 너무 줄어서 한동안 대학병원을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이유 없이 정신과 몸이 쉴 새 없이 아팠습니다. 다행인 건 20살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툭하면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는데 가위에 눌리면은 엄청 추워지면서 한기가 돕니다. 그리고 꼭 엄마 흉내를 내는 검은 연기 같은 귀신이나 남자 귀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귀접이라고 하죠. 한 번은 꿈에 어떤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름 돋는 목소리로 나 문 좀 열어줘. 제발. 나 왔어. 나 또 왔어. 우리 알잖아. 너 나 알잖아. 난 너 아는데 이 문 좀 열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전 그쪽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이중 잠금을 하려다가 실수로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현관문 쪽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림새는 진짜 거지 같은 차림새였고 머리는 폭탄 머리에 좀 많이 더러웠어요. 그 냄새나고 거지 같은 남자가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저를 밀치고 귀접을 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저도 꿈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좋은데 직감적으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혼이 먹힌다 해야 할까요? 근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해! 어떻게 하면 나갈 거야? 제발 나가줘! 라고 하니까 그 소름 돋는 남자가
아, 밥 주면 나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야? 밥 주면 나갈 거야? 너 나간다고 했다? 약속해? 라고 하니까 생각해 볼게. 키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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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웃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서서 아씨 저 새끼한테 뭘 밥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이 죽이나 끓여야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꺽꺽꺽 딱딱 까드득 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뒤를 도는 순간 꿈이었음에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거지 같은 몰골의 귀신 새끼가 화장실 문턱에 앉아서 1년은 굶다 죽은 걸귀 마냥 항아리에 있는 생쌀을 꺼내서 그걸 통째로 우걱우걱 까드득 딱딱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씹어 먹으며 끼객대고 웃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이고 순간 꿈이지만 내가 굳이 죽을 안 만들어도 되겠네? 게이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귀신 새끼에게 말했죠. 야 뭐야 너 그거 또 어디서 그 쌀떡을 가져온 거야? 내려놔. 아 이제 그만 먹어. 너가 거의 다 먹었네. 야 너 배부르지? 어서 나가. 먹으면 나간다며.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걸기 같은 놈이 대답했어요. 싫어. 싫은데.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그 순간 저는 꿈에서 바로 깼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후일담을 덧붙이자면 저희 아빠 친구분이 귀신을 조금 보는 편이에요. 한 번은 이사간 우리 집에서 주무시더니 아유 나 여기서 이제 못 자겠어. 가위 너무 놀려. 무슨 남자 귀신 아씨 몰라 입에 꺼내기 싫어. 하여튼 난 못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귀신한테 못 벗어난 걸까요? 지루하셨을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표님 유튜브 읽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공포썰 오랫동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래 아파트 사진들은 예시 사진이며 제가 그린 사진들은 제가 살던 집 구조입니다. 자,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었고 아따 이렇게 계단이 무슨 뭐 끝도 없이 회오리 감자 마냥 척추뼈 마냥 이렇게 내려왔고 옆집 그리고 옷방, 거실, 계단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귀신이랑 쌀 그만 먹고 내려놔라 나가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너무 저는 재밌었습니다. 너무 꿀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읽으면서 오싹함과 웃음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공포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해피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사연은 도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프님. 저는 남들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바텐더라 아침에 잠을 자서 꼭 나긋한 목소리로 사연이나 사건을 읊어주는 유튜브를 필수로 시청하며 자는데 어느 날 정프님의 영상이 알고리즘에 올라오면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가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인 엄마와 이야기를 할 때만 꺼내는데 사연을 읽어주시는 톤과 사연을 해석하며 맛있게 구사해주시는 표현력을 보며 꼭 이야기를 정프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정프님의 목소리로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점검원입니다. 아주 어린 날의 기억이 선명해질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 7살쯤의 일이에요. 우리 집은 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엄마가 저와 동생을 집에서 돌보셨습니다. 아빠는 자영업을 하시느라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고 집에는 보통 4살 어린 동생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집을 지켰습니다. 당시 시대가 200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에어컨을 두는 집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일단 저희 집도 없었고요. 당시 동네는 봄부터 가을 사이엔 현관을 활짝 열고 방충망이나 뭐 발 같은 얇은 걸로 현관을 가리고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당시 동네를 돌아다니면은 1층인데도 문을 다 열고 지내는 집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고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1층 집은 주인집이었고 2층이 저희가 사는 달방이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그림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창고, 화장실, 침대가 있는 안방, 그리고 현관문과 신발장, 옆에는 도나님이 있고 동생님이 있네요. 네, 구조로 보이는 것처럼 현관을 들어오면 보통 저와 동생이 노는 거실이 바로 보이고 그 대각선쯤으로는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실이 좀 넓은 편이었기에 현관에서 안방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구조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거실에서 동생과 놀아주고 엄마는 안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보통 우리 집도 다른 집들처럼 겨울이 아니면 얇은 발을 쳐두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지냈는데 저와 동생은 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 좋아서 항상 현관문 근처에서 바닥에 앉아서 놀았고 그날도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던 중 갑자기 열려있는 문의 경계를 넘고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게 그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남자치고는 길다 싶은 턱 아래까지 오는 머리카락에 작업복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부인을 보고 안방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누가 왔다며 일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나와서 저와 동생을 사이에 두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점검하러 왔다고 했고 엄마는 들은 얘기가 없다며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더니 엄마가 그럼 알겠다면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부모님, 친구분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엄마가 대화가 끝나면 엄마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거실에 있는 저와 동생에게 몇 살이냐, 뭐 하고 있냐, 귀엽다 등 어른들이 아이에게 할 법한 리액션을 보이셨는데 그 남성은 유독 딱딱하게 한 자세로 미동도 없이 눈알만 굴리며 집안을 살펴대서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거실에 있는 우리를 힐끔 보더니 거실 전체를 가만히 훑어봤습니다. 제 기준으로 상대를 마주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굴리면서 눈알이 굴러가던 모습을 기억해요. 눈으로 집 거실을 쭉 스캔하더니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화장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와 동생이 놀고 있던 부엌을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이 뒷짐이었어요. 어릴 때였지만 계속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이후 안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나 아빠, 도나 아빠, 점검 왔대. 점검. 아유, 빨리 일어나. 점검 왔다니까. 응, 주인 집에 얘기했대. 얼른 일어나봐. 이거 옷 좀 잘 입고. 이러면서 아빠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끙끙대며 일어나려고 하시는 듯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하다 싶었죠. 아빠는 아까 새벽에 분명 일을 나가셨고 저는 아침마다 엄마랑 같이 잘 다녀오세요 하며 아빠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아빠가 일을 나갔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엄마가 아빠를 깨우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가 집에 있었냐고 물어보려는데 아빠가 잘 안 일어나니까 조금 지나서부터는 엄마가 짜증을 내며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라 엄마가 조금이라도 짜증내면 온 가족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도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차마 아빠가 집에 있냐는 질문은 못했어요. 저와 동생 그리고 그 남자가 한층 격양된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안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빠의 뒤척이는 소리를 듣더니 드디어 그 남자가 움직이더라고요. 집을 훑어보던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나가려는데 마침 엄마가 나와서 그 남성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애아빠가 쉬는 날이라 이제 일어나서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시선을 두다가 그 남자를 봤는데 얼굴에는 땀이 흥건한 모습이었고 집에서 나가려던 참에 엄마가 말을 붙인 터라 그 남자의 몸은 뒤를 돈 상태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곤 꾸벅 인사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엄마는 그 남자가 그렇게 돌아서 가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그 남자가 근처에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바로 현관을 닫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분명히 봤거든요. 오른쪽 뒷주머니에 칼이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있어서 자세히 보였는데 칼을 손잡이가 위로 향하도록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뒷주머니 아래쪽으로 대략 1, 2cm가량
날카로운 은색의 뭔가가 보였어요. 당시 저는 그게 흉기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참 뒤에서야 알았어요. 엄마는 그 남자가 뒤돌아서 엄마를 쳐다볼 때 뒷주머니 손잡이를 보자마자 흉기인 걸 알았고 주저앉으신 거였어요. 손잡이가 누가 봐도 점검할 때 쓰는 기기가 아니라 검은색 손잡이에 은색 동그라미 2개가 박혀 있고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뒷주머니에 넣으면 날이 어느 정도 가려질 크기였는데 그 사람이 가리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누르다 보니 그 아래로 칼이 뚫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처음 그 남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점검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자 한 명에 어린애 둘만 있는 집인 걸 티내지 않으려고 집에 있지도 않은 아빠를 있는 척 불러서 깨우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방에서 혼자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들은 그 남자는 이내 포기한 듯 대꾸 없이 그냥 돌아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하게 됐고 부모님은 그곳에서 쭉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랑 간간히 하는 얘기고 할 때마다 소름 돋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좀 크고 나서 그때 그 남자 뒷주머니 아래 은색으로 날카로운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날 엄마는 다시 우셨어요. 그게 흉기가 맞았구나 라고 확신하시면서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정말 10분도 아니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 엄마의 촉과 판단력 그리고 어린 제가 나대지 않고 집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저와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엄마와 얘기도 많이 해서 괜찮아졌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땐 이해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 일이 얼마나 무서웠던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고 당시 저희 엄마의 촉과 판단력은 지금까지도 정말 존경하며 감사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겐 인생을 살면서 꽤나 무서웠던 순간 중 하나인데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듣던 사연만큼 무섭진 않네요. 정프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이스로 저의 숙면 책임져 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 칼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진짜 순간적인 센스로 상황을 모면하셔가지고 진짜 참 다행이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웬만한 깡이 있지 않고서야 이제 그런 생활 연기가 바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집에 초인종도 없이 들어와서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인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칼 들고 쫓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다 구라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걸 겪었는데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 알바하다가 칼 들고 이제 돈통 열으라고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대처를 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믿으실 것 같아. 자, 이번 사연은 종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님.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닉네임은 종이로 해주시고요. 제목은 스토커에 시달린 썰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소름 돋습니다. 사건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한지라 순서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집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지각을 자주 했어요. 집도 학교랑 가까워서 친구들이 등교할 때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곤 했죠. 어느 날 늦잠 잔 친구랑 같이 등교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 요즘 학교 갈 때마다 너네 집 지나가는데 너네 집 근처에 계속 어떤 남자가 서 있다? 그때까진 그냥 출근 시간이 겹치는 근처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말해주는 친구 표정이 진지한 거죠. 아니 잠깐 있는 정도가 아니야. 전에 마트 다녀왔는데도 그대로 있었고 오늘도 너 나오니까 따라 나오다가 사라졌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자기들이 먼저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는데 뒤에서 친구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뛰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끌고 학교까지 뛰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가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그 남자 우리가 7시 40분에 갔을 때부터 있었어. 그런데 너 8시 넘어서 나왔잖아.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너 나오니까 바로 따라 나왔어.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 뒤로 저는 혼자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하교 같이 해주고 잠깐 편의점 가는 것조차 혼자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의 기억은 좀 흐릿해요. 아마 계속 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던 거예요. 저는 대략 2010년 언저리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당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 수가 많으면 약간 인싸 느낌이라서 별로 친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친추를 걸어도 그냥 다 봤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남자 한 명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대신 며칠에 걸려서 여자 뒷모습이나 뒤통수의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친구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차단하면 같은 이름의 다른 계정으로 다시 친구 요청이 오고 또 사진이 왔어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찜찜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학교 정보나 개인정보를 모두 지우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도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때는 그거로 다 정리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문이에요. 제가 살던 집은 단독주택으로 제 방 창문 바로 밖은 옆집 벽이랑 맞닿아 있어서 20-30cm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요. 구조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공간이죠. 담을 넘고 옆집 벽과 우리 집 벽 사이에 좁은 공간에 몸을 우겨 넣어야만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평소에 집이 있을 때나 잘 때 불편한 게 싫어서 옷을 다 벗고 편하게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선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부터는 이상하게 가위를 자주 눌리게 됐어요. 눈은 감겨 있는데 누가 방 안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제 머리맡에 누가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 났어요. 깨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머리를 꾹 누르거나 어깨를 세게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잠만 들면 비슷한 악몽이 반복됐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누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꿈, 저를 찾는 꿈,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꿈.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일이 터졌어요.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방에 또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가위에 눌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분명히 정신이 깨어 있었고 창문 쪽에 사람의 형체가 어깨까지 보였어요. 놀란 저는 바로 이불로 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창문을 보는 순간 어떤 남자가 옆집의 벽과 우리 집 벽 사이를 비집고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조상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께도 알린 뒤 창문에 창살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창문도 절대 열지 못했고요. 신기하게도 창살을 달고 창문을 닫은 후부터는 가위도 악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잡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페이스북 남자 기억나시나요? 그 일 이후 저는 SNS 다 지우고 모르는 번호만 떠도 심장이 내려앉은 상태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됐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던 2015년쯤이었어요. 어느 날 카톡 알림이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도 아니고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개인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우리 집 앞 마을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답장도 못하고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틀 뒤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 대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화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답장을 했어요. 누구세요? 하고.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땡땡동이잖아. 카톡은 어떻게 알았어요? 낸들어나?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순간부터 갑자기 정신 나간처럼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짜증나고 열불 터져 진짜. 어제도 불려가서 조사받고 나왔거든?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다 필요 없어 이씨, 알 거 없어 이씨년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때는 경찰 신고 생각도 못했어요. 괜히 자극했다가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신고도 못하고 본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남자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부터는 더 큰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없고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끔 궁금합니다. 그 모든 일이 정말 한 사람이 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자, 이게 사연자분이 보내주셨던 카톡인데 이 내용에 그 주소지랑 사진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사연자분이 특정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안 보이게끔 블러 처리를 하고 그냥 이런 걸 이제 증빙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내용을 봤지만 진짜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종이님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사연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완전 현실적인 거, 뭐 귀신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일상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연들로만 이제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님 사연처럼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받은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또 별일 없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사연은 옴짱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공포 사연을 듣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숙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가위를 자주 눌려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고 있어 오탈자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외곽에 위치한 남녀공학이었고 기숙사가 굉장히 큰 편이라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 체감상 60% 정도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숙사 관련 괴담도 많았습니다. 어느 방에는 밤마다 누가 바닥을 기어다닌다,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하면 안 된다, 새벽에 거울을 보면 이상한 게 보인다 등 어디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위를 자주 눌리는 체질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실제로 사람 형체가 보이는 가위를 자주 눌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위 자체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가위에 눌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으로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숙사 방 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학기마다 방을 랜덤으로 배정했는데 친한 친구와 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한 방으로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5-6명 정도의 친구들과 늘 같이 다녔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친한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미, 다른 한 명은 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같은 방이 된 건 나나였습니다. 나나는 운동부였고 체격도 좋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 씩씩한 친구였습니다.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배정받은 방이 바로 소문으로 유명했던 11번 방이었습니다. 11번 방은 기숙사 맨 끝에 있는 방이었고 거기서 자주 가위를 눌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선배는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귀신을 보고 퇴실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물론 저는 크게 믿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부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눌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제가 만세 자세로 팔을 들고 자면 누군가가 그 손을 덥석 잡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 나나의 침대로 갔습니다. 나나는 좁다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자리를 내주었고 이상하게도 나나 옆에서 다시 잠들면 그 이후에는 아무 일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 방은 위험하지만 나나 옆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 잠이 들었고 어김없이 가위를 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가위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숨은 막히는 것 같고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풀려났고 저는 바로 나나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나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도 다시 가위를 눌린 겁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너 말고 나를 괴롭힐 거야. 하하. 이러는데 조금은 화가 난 듯 하면서도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기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위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나나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대로 방을 나와 미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미미는 2층 침대를 쓰고 있었고 제가 올라가자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조금 내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미미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미미가 저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자 미미가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안 잤어? 계속 나한테 등 돌리고 있었어? 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쓱 쓱 하면서 그냥 잠결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쓱 쓱 쓱 점점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슥슥슥슥 나중에는 거슬릴 정도로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안 자? 그만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제가 손톱을 세워서 미미의 등을 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빡빡빡빡빡빡빡. 그 순간 미미는 몸이 굳었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문 앞에서 멈췄고 문 바로 앞에서 한참을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웃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미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미가 본 거는 그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저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미도 나나도 저와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이 다시 랜덤으로 배정되면서 저는 그 11번 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위를 몇 번 더 눌리긴 했지만 그날처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공포와 겹치는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들었던 말이 가장 소름 돋아요. 너 말고 나나를 괴롭힐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미미의 등을 긁던 게 정말 저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화나면서도 웃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뭔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냥 상상하는 대로 해봤는데 이 목소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까 전에는 현실 공포가 주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와서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이야기는 정말 무서웠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브이로그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포 게임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는 것보다 진짜 제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을 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저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고 끝나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완전 날 것 그대로 민낯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든지 뭘 조사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지만 현실에서의 제 몸매, 제 뚱뚱한 몸매랑 현실에서의 제 못생긴 낯짝들, 완전 민낯들이 다 나올 거예요. 까불까불 거리는 모습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알던 정푼이가 아니라 진짜 꾸밈 없는 이정품 그대로의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이것저것 이제 뭐 할까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에요. 완전 이제 조회수 목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좀 자극적인 브이로그 약간 그런 이제 어떤 주제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그냥 진짜 일상 그냥 밥 먹고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고 진짜 일상으로 갈 건지 그거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채널 컨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 도와줄 분도 있고 카메라도 이제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로 구했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살 좀 빼고 나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주제를 못 정해가지고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정말 아무거나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널에다가 종종 제 브이로그에 뭐가 올라왔다 혹은 제가 겪었던 썰로 촬영하면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채널이랑 한 번씩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